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세 자녀를 둔 아버지 이훈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아내가 함께 세 자녀를 키우고 또 결혼시키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들을 모아서 자녀의 경제관, 그리고 자녀의 교육,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자녀 양육 이야기가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또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1시간 내에 약 한 50분 내에 마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것을 잘 캐치하셔서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이미 자녀 결혼을 다 시키신 가정은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미혼이거나 또 자녀가 없으신 분은 미래에 자녀가 또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유드릴 순서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이게 조금 전에 잘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 스위치 켜있죠? 예. 제목은 300점 자녀 양육 노하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경제 부분과 또 자녀 교육, 또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을 안겨주는 자녀,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자급자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를 저는 100점을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자녀를 100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을 안겨주는 자녀를 100점, 이렇게 토탈 누적 점수가 300점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100점,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은 200점, 그리고 이미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300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300점 자녀인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또 천국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아버님과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볼까요? 하나님께 감사, 또 부모님께 감사.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면 참으로 좋겠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경제관 심어주기입니다. 올바른 돈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돈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돈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돈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 아름답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의 필요성인데, 자녀의 마음에 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교환 매체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하는 마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돈이 왜 필요하고 돈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립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데 나이가 40이 넘은 자녀인데 어릴 때 자녀가 하나였습니다. 남자 어린아이 하나인데 이 자녀는 부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부 돈을 그냥 주어서 아이가 돈의 가치, 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돈을 주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다라고 해서 글 쓰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쓰고 또 소설도 쓰고 하는데 그 쓴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십 년을 썼지만 한 번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된 45 정도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는 어릴 때에 돈의 중요성, 돈을 버려야 된다 하는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을 정당하게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세상을 이기고 개척해 나는 독립심과 근면성을 우리가 길러줘야 합니다. 물고기를 그냥 주기보다는,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신이 일해서 돈을 직접 버는 경험을 초등학교 때 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에 자녀가 셋인데 예를 들어서 햄스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치라는 새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햄스터는 3개월에 한 번씩 8마리 내지 12마리의 아기 햄스터를 놓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암수를 사서 아이들에게 너는 청소를 해라. 너는 먹이를 줘라. 너희는 햄스터와 놀아줘라. 세 자녀가 번갈아 가면서 사는데 3개월에 한 마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8마리에서 12마리를 놓으니까 이것을 다시 샀는 곳에 가지고 가면은 약 반값에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0년 전에 약 25불에서 30불 정도를 받으면은 그걸 3분의 1씩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10분의 1을 띄어서 11조를 하게 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 통장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신바람나게 잘 키우면서 잘 돌보면서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는 부모를 돕도록 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청소하고 또 무슨 할 일이 있으면 부모가 다 하고 애는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날 때는 아이들도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뭔가 부모를 돕는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의 도서관이나 또 학교 클래스의 뒤쪽에서 또 이 클래스를 정리하고 돌봐주는 일이나 또는 학교 안에 매점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세 자녀를 다 대학교 가자마자 갈 때 통장을 그동안 모았던 걸 주면서 이것으로 너의 용돈은 끝이다. 지금부터 벌어서 쓰라. 라고 해서 집에 한 번씩 올 때 교통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주었지만은 용돈은 100% 자기들이 벌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인 되면 자급자족하여서 자립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기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느니라라고 우리가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게으르지 않게 돈을 정당하게 버는 법을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올바른 소비 습관인데, 올바른 습관에 있어서는 자녀의 마음에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쓰는 것,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면 일정한 금액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아이를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들, 딸 셋 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결혼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월드비전 어린이를 한 아이가 한 명씩을 선정하게 하였습니다. 큰 아이는 에콰도르, 둘째는 가나, 셋째는 모잠비크.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를, 예를 들면 수학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수학 좋아하는 아이, 또는 어떤 아이는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생일이 같은 아이,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그때는 한 30불인가 35불씩 내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직접 돈을 내기가 힘드니까 제가 내주었어요.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 편지가 또 옵니다. 도와줬던 아이들이.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은, 또는 돈이 있으면은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녀의 경제관입니다. 제가 경제관을 이야기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돈이 생기면은 저축하고, 그리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쓸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녀 교육인데, 바른 신앙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 갖는 믿음을 꼭 심어주는 우리 신앙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떤 수업이 있거나 어떤 시험이 있거나 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공부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도록, 그래야만 대학교 가서도 자기 혼자 있지만은 주일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밑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은,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회에 어울려가지고 안민 아이들과 어울려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왔다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잘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삶을 사는 믿음 생활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모든 삶이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겠다. 최근에나 과거에나 이래 보면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는 최수종 씨가 어떤 시상을 받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 전국의 많은 방청객들이,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칭찬과 격려, 동기부여로 신바람나게 공부하는 아이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키워야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예를 들면 미술도 있고 음악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꾸중을 하면 얘가 주눅을 들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면 못하는 것도 잘하겠다는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건 싫어합니다. 저하고 가까이 여기 지내는 분 중에 어떤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그렇게 못했대요. 싫어했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UR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보내봤는데 처음에는 재미를 못 느끼다가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메달도 받아오고 또 조금 더 하니까 트로피도 받아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애가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에 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고 제가 1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주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자녀를 신뢰해줘야 됩니다. 꼭 신뢰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타이밍에는 텔레비도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든지 꼭 봐야 되면 아이들에게 방해를 안 되게 보시든지 제 경우에는 막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 누나 둘은 다 가버리고 막내 혼자 있는데 사춘기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힘든다 싶어가 저도 아이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학교를 5년을 공부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고 집에서 밤마다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와 아이와 공부하는 타이밍을 맞춰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공부해야 되지 부모가 의사를 시키고 싶다. 또 무슨 변호사를 시키고 싶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죽으라고 하기 싫다고 싫은 것을 너무 하게 해서는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의 꿈과 희망이 자라면 바뀔지라도 그 꿈을 아이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저희 막내는 밴드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안 했는데 중학교 때 밴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밴드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자기는 음악대학교 가가지고 음악을 전공해서 밴드 디렉터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밴드를 하는데 그 악기를 다루는 게 아주 뛰어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은 못 받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냥 취미로 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너가 정말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거기서 하지 마라. 넌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자기도 고등학교 가면서 UIL 하면서 자기도 수학을 잘하고 통계학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4학년, 12학년이 되면서 이제 밴드를 그만두고 결국은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통계학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꿈을 꺾지 마시고 꿈을 키워주고 꿈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의식이 명확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래의 어린이여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자녀의 마음에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의 달성이 자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쓰도록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이 정의를 보면은 사춘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방황기라서 인생의 예방접종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자녀들은 아직까지 사춘기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중고등학교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현상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돌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반항심이 커지고 매사에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또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녀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야, 너 참 좋아하는 애가 생겼니? 남자친구가 생겼니? 여자친구가 생겼니? 물어주고, 아, 그러니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조금 엉뚱한 길로 가는 것에도 너무 꾸중을 하고 하기보다는 조금 부모가 인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부모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와 바람이 뭐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또 바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신앙심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극복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이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또 저희 집 사람은 아이가 학교 갈 때 도시락 사가면은 쪽지 편지를 매일 써주었고 또 학교 끝나면은 무료 봉사활동 함께 푸드뱅크에 가서 막내 아이와 함께 가서 푸드뱅크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또 양농원에 이렇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되어주기 또 한국 전쟁 참여했던 노인 중에 독거 노인이 있는데 그런 분을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기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저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되면은 저녁을 일찍 먹고 6시 반 정도 해서 저 양로원에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해드리고 악기 연주를 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안 어울리고 가족적으로 아주 뜻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사회에 이렇게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아빠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 함께 영화보기라고 써놨는데 제 경우에는 아들에게 영화가 뭐 새로 나온 거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묻고는 그 아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나는 안 보고 싶지만 무조건 같이 갑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보고 돌아오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뜰 정원 가꾸기라고 저기 써놨죠. 저기 그림에 보면은 아이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너가 한번 설계를 해가 같이 재료를 사서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또 벽돌 몇 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같이 홈디포트에 가서 재료를 사와가지고 같이 저걸 만든 거예요. 만들고는 그 다음에 같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을 아침마다 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심은 씨앗이 크거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야채를 같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요. 그 다음에 함께 낚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녀와 함께 가능하면은 아빠는 아들과 친구가 잘 되어줘야 되고 또 엄마는 딸과 친구를 삼아줘야 되겠습니다. 각종 활동 참여 기회가 중요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시키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 돕기 참여시키고 단기 선교활동 참여시키고 여름 겨울방학 캠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의 시간과 에너지 소비에 우선순위로 자연스럽게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라서 혼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러한 활동에 그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여름에 방학이 되면은 그 당시에 제가 매년 멕시코 선교를 갔었습니다. 일주일씩. 그때 항상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캠프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캠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캠프인데 저는 크리스찬 캠프에 매년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캠프에 갔다 오면 애가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침례도 받아오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마인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저런 단기 선교 멕시코에 아주 영시한 지역에 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방 조그마한 하나에 침대 하나에 그 다음에 소파 하나인데 거기에 5 식구가 다 삽니다. 바닥은 그냥 바닥이고 흙바닥이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오면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 너무나 참 부모한테 사는 게 행복하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얘가 변화가 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850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존이 다니는 교회는 아주 건물이 허름하고 또 비가 오면은 마당이 진흙탕이 되어서 아주 걸어 들어가기가 힘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13세의 존은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벽돌 굽는 공장을 하였는데 벽돌 공장에서 같이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 도운 값으로 하루에 7센트를 1850년대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진흙탕인 그 교회 앞마당에 자기가 포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센트 받는 것 중에 일부 가지고 하루에 한 장의 그 벽돌을 샀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한 장씩 새벽에 와서 깔았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자 목사님이 이걸 대도대체 누가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 일찍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존이라는 13세 어린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존이라는 아이다. 이 존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광고 시간에 하니까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하고 싶은 마음 조차도 없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하였던. 그래서 그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 바닥도 다 하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낡았었는데 그것도 새로 짓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 혼자 하였다면 2년이 걸릴 것을 그 일주일 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이라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그리고 YMCA 건물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곳을 지어주었고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존이 이름은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13세 아주 사춘기 초기 되겠죠. 이럴 때에 이 존과 같이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품속에서부터 키워나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존 워너 메이커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진로 결정인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어떤 분야에 대한 흥미와 능력 지수가 바로 적성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길입니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흥미, 적성, 성격, 환경, 가치관을 우리가 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녀의 재능과 적성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들의 희망이죠. 그러면 진로 결정의 중요한 팩터 6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좋아하고 싶은 일인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인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고 향후 수입이 적절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라도 돈이 안 된다면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일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업이 계속 평생 이어진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는가? 즉 다시 말하면 부부가 너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갈등이 생긴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모습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꿈과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고 사춘기 극복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는 자녀로 키워서 가장 적합한 진로 결정은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밝고 희망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자녀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잘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이성관 심어주기인데,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전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자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바라고 희망하는 배우자의 조건들을 계속 기도하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 놓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녀들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빨리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잘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취미활동을 통해서 부모의 인생이 즐겁다는 느낌이 들 때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보는 가운데 자꾸 싸운다든지 하면은 자녀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모가 행복하다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큰 자녀들이 자기도 커서 우리 엄마같이 되고 싶다, 우리 아빠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자녀들이 안 보이는 데에 가서 속닥속닥하고 끝내야 됩니다. 절대 자녀들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철칙으로 지켜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희망사항과 바람사항인데, 이 성간에 대해서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부모의 바람과 희망사항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데리고 온 이유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배우자 이런 사람이 좋겠다 싶으면 아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미 데리고 오고 나면은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은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시점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되면 결혼 시기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부모의 희망 시점과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가고 직업을 가지면 빨리 결혼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부분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배우자, 즉 자녀들의 배우자는 자녀가 택해야 되는데, 부모가 너무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를 택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의 행복한 가정은 자녀의 배우자끼리, 그리고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해야지 너무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은 미리 시키되 나중에 가서 이제 선택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할 시점에 가서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 앞에 자녀 교육이 잘 되어서 부모가 원하는 스타일이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 요거는 제가 제 경우에 정했던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정하고 저는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가지를 다 맞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오케이 나 했습니다. 세 자녀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재개운이는 배우자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믿음이 신실한 자를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수도 크리스찬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재물, 인물, 명예보다는 마음씨 찾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자. 너희 둘이 안 사랑하고 얼굴 보고 하지 말라. 돈 보고 하지 말라. 명예 보고 하지 말라. 그죠? 세 번째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배우자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키자. 문화가 너무 틀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그 문화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가능하면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경우가 좋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자녀뿐만 아니고 그 가정도 상대방 가정도 믿음이 가정이 되도록 하여 상호 방문 시 종교적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찬과 불교 신자와 결혼을 하면은 크리스찬은 불교 신자한테 가정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갈등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양가가 믿는 가정이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저는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네 가지를 다 맞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제가 보자마자 오케이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를 안겨주는 자녀.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목사님 부부 외에는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한참 오래 후의 일이지만은 그래도 뭐 한 20년 금방 옵니다. 손주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이다. 시인 이정록 시인은 그의 시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산다라고 그의 시집에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어린 친구는 1살에서 3살 된 외손자들이다. 저희를 이야기합니다. 저의 아이의 손자 하나가 하엘입니다. 하엘에게 그 딸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줌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하엘이 할아버지 친구라고 하면은 하엘이는 할아버지 친구라고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웃을 때나 울 때나 할아버지 친구 가면 자기도 할아버지 친구예요. 그런데 둘째 딸 애들은 1살, 2살인데 만으로 할아버지 친구 가면 2살은 친구, 1살짜리는 칭, 아직 말이 안 되네요. 칭해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5 손주가 모두가 다 솔직히 방문하면 제 친구예요. 그리고 화면으로 화상 보면은 항상 매번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주의 필요성을 우리는 자녀에게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좀 크면서. 자녀의 청년 시절 때부터 대화를 통해서 결혼 후 손주 몇 명 낳아주면 나는 참으로 좋겠다는 표현을 자녀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주가 많은 다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도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이 특히도 그런데 미국은 좀 덜하지만은 아이를 낳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아이들 교육비 부담입니다. 둘째는 집장만이 어렵다. 한국 경우에. 셋째는 젊을 때 즐기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그런데 교육비 부담이 큰 사교육, 학원 교육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시키고 스스로 하도록은 안 만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스스로 하고 하는 마음은 안 하고 자꾸 학원에만 들고 가면은 교육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리고 집은 부모가 구해줄 형편이 되면은 구해주고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월세, 임대, 전세. 미국 경우에는 다 그냥 월세 렌트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국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 경우도 사실은 그냥 월세로 시작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거죠. 부모의 행편이 안 되면 자녀 스스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혼부터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젊을 때 즐기더라도 자녀를 빨리 가질수록 노후가 평안함을 우리가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될 때에 자녀들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집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즐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녀들의 경제관, 교육, 결혼에 대한 가정 세미나 및 상담을 제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 양육 및 자비랑 지원 선교 관련 신앙 간증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는 방문 대면으로 한국 가서 간증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든 온라인으로는 필요한 곳에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요청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저렇게 연락을 하면 되는데 주변에 멀리 있어도 필요로 한 곳에 제가 특별히 강사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키워봤던 자녀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잘 하시어 우리 모두 300점 자녀로 키워서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